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레인맵 정기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브레인맵 인지기능 검사 성인용 그리고 청소년용에 대해서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브레인맵 아동용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AC 아동용 인지기능 검사는 만 5세에서 9세 아동들이 활용을 하는 검사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미 브레인맵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아동들에게는 어떤 정보들이나 어떤 수치들을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개괄적으로 브레인맵 인지기능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우선 저희가 사실 가장 인지기능 검사를 많이 적용하는 연령대가 아동이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아동들이 학기 초가 되면서 이제 ADHD 의심을 하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 ADHD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희 대부분 내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학교에서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요. 뭐 혹은 집에서 뭐 과제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산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런 식의 호소를 하면서 내원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산만함으로 보이는 그 양상에는 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가 산만해 보이는 그 이유, 그래서 그 주의력에 어떤 기능이 약점이 있는지를 좀 세분화시켜서 주의력의 세부 종류별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주의력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럼 이런 인지 기능을 어떤 검사 결과를 매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보호자가 됐든 뭐 본인이 됐든 성인의 경우 본인이 됐든 자기가 어느 부분에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영역에 어떤 기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사실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임상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짐작은 할 수 있죠. 다만 이 행동만 보고는 얘가 그냥 정말 저항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유로 그냥 말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 머릿속에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서 정보 입력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또래보다 규준의 집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부주의한 건지, 아니면 충동적인 건지, 아니면은 처리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다 가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여서 이 친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가 좀 막연하다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또 검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검사의 결과, 객관적인 결과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6가지의 주의 기능 중에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부주의, 충동성, 뭐 속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래에 대비해서 내 위치를, 수행의 위치를 5단계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규준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양상인 건지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능은 양호했던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입력 채널, 그러니까 인간은 주로 시각적 자극과 촉각적인 자극, 물론 촉각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저희가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두 가지 입력 채널 중에 어디에 좀 취약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정해 보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정보들을 검사를 시행한 후에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관찰과 임상적인 이제 약간 직감 그런 이제 짐작을 통해서 알아보던 거를 객관적인 수행 데이터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BCA 검사를 이해하고 또 추후에 BCA 검사를 시행을 해보실 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우선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능의 총합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력이 낮다, 주의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단일한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의력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만 기능이 저하되어도 저희가 관찰하기로는 똑같이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집중을 못한다라고 보이는 모습을 잘 차분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보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보라는 것만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 그리고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꾸준히 선생님의 말을 잘 듣거나 혹은 판서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의력의 기능들로 이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들인데요. 이걸 다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의를 기울이기까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들이 자꾸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서 주의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같은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주의력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일단 저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검사 결과에서 확인하는 수치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의력에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집중을 하는 능력, 그리고 주의를 필요한 시간 동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응이라든지 처리 속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성급한 반응들을 얼마나 잘 억제하고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억제나 통제 능력, 그리고 A라는 과제를 하다가 B라는 과제를 변할 때, 혹은 A라는 과목을 듣다가 B라는 과목으로 변할 때 유연하게 내 인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도 주의력에 해당하는 능력이겠고요. 그리고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해서 같은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앞 시간에는 다 맞게 풀었던 문제들을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틀린다든지 아니면 맞다가 틀리다가 주의를 기울였다가 약간 주의가 산만해졌다가 반복하는지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력이 잘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증상이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잘 나가지 않을 때 연료가 부족해서인지 뭐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봐야 되듯이 이제 산만함이라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인이 다르면 개입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아이의 교육이라든지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 피드백 아니면 아이를 다뤄야 되는 방식들 이런 것도 차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만하다는 증상의 원인을 따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과정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든지 부모님이 그냥 보고 관찰해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수행 기반의 측정, 아이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양상을 통해서 객관적인 반응을 측정한 거를 가지고 어떤 기능, 어떤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매칭을 시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의력의 큰 6가지 하위 요인들을 좀 나눠서 어떤 기능이 약한지를 짚어내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영역에 이게 어떤 개념이고, 나타나는 증상은 어떻고, 검사 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측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실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6가지 주의력의 하위 요인들을 좀 보여드리면, 주의력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많긴 하지만 저희가 임상 현장이라든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관찰되고 가장 자주 다루게 되는 주의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커스. 그래서 선택적인 주의력. 그리고 포커스해서 셀렉티브하게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 선택적인 주의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방해를 무시하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주의력이죠. 시작한 과제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본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반응 속도 또한 주의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좀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 자동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목표한 자극이나 목표한 과제를 위해서는 자동적인 반응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적인 나의 이런 성급하거나 약간 충동적인 반응들을 얼마큼 잘 참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이 바뀌거나 과제가 바뀔 때 얼마나 이 쉬프팅을 잘 할 수 있는지, 전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도 주의력과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복 없이 고르게 주의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이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의력의 큰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검사의 어떤 측정치가 이 어떤 주의력이랑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치 설명에 앞서서 BCAC 아동 주의력 검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검사랑 마찬가지로 아동용 검사도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검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주의력 검사가 일단 검사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행이라는 걸 측정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 과제 자체가 너무 재미없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리면, 수행을 제대로 이제 완료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스토리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어, 아빠랑 낚시 여행을 타고 이렇게 떠나는 아이가 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의 과제로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랑 낚시 여행을 떠나는 날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까지 순서에 맞춰서 섬을 지나야 한다. 규칙에 따라서 목적지인 섬까지 잘 찾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과제인 숫자 읽기, 그러니까 선로 읽기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선로 읽기 검사에서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순차 처리, 그러니까 순차적인 주의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얼만큼 신속하게 과제를 처리하고 고민하는 시간과 동작으로 옮기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좀 내 총 반응 시간에 내 인지적인 처리 속도와 운동 처리 속도를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추적, 운동 속도, 순차 처리 능력을 보는 거, 그 중요하게 이제 B 과제로 넘어갈 때 과제에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내가 자동적으로 1에서 바로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하얀색 2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규칙에 따라서 빨간 그 숫자 2로 가지 않고 흑백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과제이고, 여기서 보는 게 이 선로 읽기 검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인지적인 전환 능력. 그러니까 내가 규칙이 바뀌는데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내가 자연스럽고 자동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을 얼마나 잘 억제하고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주의의 안정성이라든지 억제 주의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섬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에 다다라서 이제 낚시를 시작을 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가 바늘을 물면 이렇게 낚아채는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고 낚아채는 과제와 날씨가 어두워져서 낚싯대에 방울이 흔들려가지고 물고기가 찌를 물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이런 과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제가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물고기가 눈에 보일 때 레버를 내리느냐, 그리고 물고기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렸을 때 레버를 내리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자극 채널,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을 각각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걸 얼만큼 빠르게 판단하고 얼마나 빠르게 동작으로 옮기는지 판단과 실행의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핵심적으로 확인해 보는 내용이 결정 속도랑 동작 속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시행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내리는 이런 반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들을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각과제랑 청각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각과제는 물고기들만 분류해 주는 거, 그리고 청각과제는 백고동 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내가 주어진 자극에만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물고기만 버튼을 누르고 물고기가 아닌 뭐 신발이라든지 다른 물건들에는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주의 지속력을 보기 위한 과제이다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제법 단조로운 과제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극인 물고기에만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또 청각 자극에서는 필요한 자극에 백고동 소리에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하게 약간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는 거는 이 연속적인 수행력에서 요구하는 게 내가 자발적인 흥미가 좀 떨어지고 약간 자발적인 그런 동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목표 자극에 얼마큼 정확하게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얼마큼 잘 참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구에 돌아와서 잡은 물고기를 나누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어항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물고기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타나는 빨간색 물고기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빨간색 물고기가 나타나면 빨간색 버튼, 파란색 물고기가 나타나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운데 빨간색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빨간색 자극 옆이 파란색일 때도 있고 빨간색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색일 때 다 주변도 빨간색이면은 간섭을 주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일치한 시행에서 별다른 간섭 자극 없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빨간색인데 주변에 파란 색깔 자극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란색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럼 파란색이라고 답변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파란색이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빨간색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의력의 이제 종류인 선택적인 주의력, 방해를 무시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을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부주의한 거, 혹은 충동적인 거, 혹은 성급한 반응은 없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의력 검사의 구성이고요. 이제
요 주의력 검사의 구성, 그리고 이 측정치들을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주의력의 그 하위 요인들, 그러니까 하위 주의력의 어떤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선택적인 주의력이죠. 그래서 방해를 무시하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여러 가지 자극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선 이 이제 선택적인 주의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서 떠들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고개가 휙휙 돌아간다거나 이런 주변 환경에 나도 모르게 이제 주의를 빼앗기는 경우들 그리고 집에서도 TV가 켜지면 하던 숙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의가 분산된다거나 아니면은 밥 먹고 손 씻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수행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놀이하는 과정에서도 보드게임에 이제 내 차례가 언제인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라든지 주변 이제 과제들에 분산되기 때문에 내 차례를 놓친다거나 이제 이런 양상들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제 이 선택적인 주의력을 측정하는 BC의 측정치라든지 과제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섭 선택 검사. 아예 이제 검사 자체에 선택적인 주의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주의력의 핵심은 나에게 간섭하는 혹은 이제 방해하는 이런 자극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억제하고 잘 쳐내고 내가 필요한 것에만 선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간섭되는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선택적으로 주의력을 얼마큼 잘 기울이냐를 보는 검사에서 이 선택적인 주의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인 주의력 점수를 통해서 이 선택 주의력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선택적인 주의력을 보는 간섭 선택 검사에서도 하위 측정치에 부주의가 많은지 아니면은 오경고 오류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성급하게 반응한 게 많은지를 통해서 이 친구가 부주의에서 선택적인 주의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충동성이어서 내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적인 주의력이 어려움을 겪는 건지도 세분화시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력인 지속적인 주의력은 처음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시작한 과제에 주의가 끊기지 않게 붙들어 두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습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는 처음 5분은 되게 잘하다가 점점점 뒤로 갈수록 멍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받아쓰기 후반에 오답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고학년 이제 가게 되면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뒷면을 막 빠뜨려 놓고 풀어가지고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사실 지속적인 주의력이랑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책 읽는 거라든지 뭔가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이제 모습과도 관련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이기가 시간이 좀 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과제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모습들도 지속적인 주의력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지속적인 주의력을 측정하는 과제는 연속 수행력 검사. 그래서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목표에 꾸준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연속 수행력 검사를 통해서 이 능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수행력 검사의 변별 주의력을 통해서 얘가 이제 목표한 자극과 방해 자극을 얼마큼 잘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능력을 포함한 주의를 얼마큼 잘 지속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력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을 따로 확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눈으로 보는 거를 얼만큼 잘 오래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읽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은 귀에서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계속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 내에서도 자극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이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더 많이 놓치고 있는지 더 많이 흘려보내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반응 속도인데요. 자극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반응하는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지적인 처리 속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속도, 그리고 내가 판단한 거를 손으로 옮겨서 동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속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이제 베껴 써야 되는 과제 시간 다 늦어서 못 한다든지 시간 내에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냥 이제 부주의하게 멍 때려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처리를 해내는 속도 자체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친구인 건지를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이 반응 속도 검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반응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이제 뭐 옷 입고 준비물 챙기고 등교 준비하는데 한 세월 걸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놀이 과정에서도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게임에서 좀 한 박자 늦어서 점수를 얻지 못한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CA에서 측정할 때도 이 반응 속도는 저희 반응 시간 검사가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반응 시간 검사. 그래서 결정 시간이라고 하는 측정치는 인지적인,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이거를 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손을 움직이기가 시작하기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자극이 주어져서, 물고기가 보였네? 나 이제 반응해야지? 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반응해야겠다라고 뇌에서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결정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레버를 내려서 동작을 수행하는 시간, 이게 이제 실행 시간이 되는 거라서 이 반응 시간 검사에서 굉장히 이제 좋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수치 중에 하나가 얘가 정말로 결정을 하는 거,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인지적으로 반응하기까지는 얼마큼 걸리는지 내가 머리에 입력이 되었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진행하는 선로읽기 검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선로읽기 검사가 뭐 결정 시간, 동작 시간을 따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 A라는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일 때 1번이라는 그 동그라미 원 안에 내 손이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할 때 다음 걸로 가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일단 손이 떠나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은 배회를 하다가 그 내가 목표한 자극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움직이다가 그냥 결정을 하게 돼서 약간 전반적인 수행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오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각 자극, 청각 자극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억제 통제 능력인데 자동적인 반응을 참는 능력이요.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고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능력들인데요. 이게 인지적인 충동성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적인 반응의 시간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고요. 혹은 똑같이 자동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내에서 뭐 학급 내에서 손들기 전에 답을 막 얘기를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뭔가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손이나 행동이 앞서는 모습, 지시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양상들 나타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질문이 끝나거나 이제 설명이 다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한다든지 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게 몸이 먼저 나간다든지 이런 양상들 나타날 수가 있고요. 놀이 과정에도 이게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인지적인 부분인 거고 욕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이겠죠. 자동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 내 규칙을 지켜야 되니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해도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참아야 된다. 이제 요게 잘 안 되니까 규칙보다 욕구가 앞서서 친구랑 좀 다투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이 억제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요. BC에서 측정할 때는 저희가 주로 하위
요인, 세부 측정치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오경보 오류라고 하는 세부 측정치가 가장 대표적으로 충동성, 억제 통제 능력의 저하를 보기 위한 측정치이긴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오경보라는 거는 내가 제대로 된 경보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반응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하면 안 될 때 누르는 거, 그래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요런 이제 입력이 충분히 먹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측정치는 다중 반응이라고 해서 한 자극을 여러 번 누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빨리 내가 이거를 눌러가지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는 다중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성급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려해 볼 법한 수치는 간섭 억제 능력이라서 이제 저희가 흑백 선로랑 그냥 숫자 선로, 첫 번째 선로 읽기 검사에서 이제 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또 언급 드렸던 것처럼 자동적인 반응은 사람이 내가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냥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게 난 더 편하고 더 자동적인 반응인데 여기에 굳이 흑백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규칙을 넣어주게 되는 두 번째 과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흑백설로, 그러니까 내가 규칙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과제와 내가 그냥 자동적인 반응대로 수행하는 과제 사이에 반응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 친구가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느라 시간을 되게 많이 썼구나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라서 방해되는 걸 억제하는데 얼만큼 노력을 들이고 있냐 이런 이제 수치를 통해서도 이 친구가 억제 통제 능력이 자동적으로 잘 발휘가 되는지 아니면은 억제 통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지적인 전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규칙이 바뀌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던 규칙이나 하던 과제를 그만두고 새로운 규칙으로 유연하게 옮겨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에서 뭐 이제 보면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이제 국어 과목이 끝나고 수학 과목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국어책만 붙잡고 있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자기가 하던 놀이가 있지만 다른 활동으로 옮겨야 될 때 그거를 이제 옮기지를 못하고 원래 자기가 하려던 것만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고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활동이 바뀔 때 새로운 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도 하던 방식만 고집해요. 이제 뭔가 하던 거 그만하고 이걸 하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막 고집이 세다라기보다는 인지적으로 전환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과제에 내가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내가 주의가 옮겨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에서 이런 저항적인 태도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서도 규칙이 바뀌거나 과제가 바뀌면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겠고요. BCA에서 측정할 때는 저희 대표적으로는 전환 능력 보는 거, 이 선로읽기 B형의 순서와 오류, 그리고 규칙 전환 오류, 이런 이제 오류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새로운 규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나 전환을 해야 될 때 얼만큼 이제 오류를 많이 보이느냐를 통해서 인지적인 전환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인지적인 전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인 유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력은 주의의 일관성이죠. 주의의 일관성은 잘할 때랑 못할 때 편차가 적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 범위에 안정적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일상생활 내에서도 뭐 어떤 날은 멀쩡하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같은 과제인데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수행을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양상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컨디션에 따라서 수행이 이제
이게 변동이 되게 많은 경우들, 혹은 뭐 같은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되게 쉬운 문제 틀리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맞는 이런 류의 변동성들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놀이하는 친구들과의 놀이 과정에서도 게임 안에서의 집중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모습들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 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치는 정반응 시간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평균이 같아도, 그러니까 정반응 시간은 똑같아도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어떤 문제는 엄청 빠르게 응답을 했지만 어떤 과제는 엄청 느리게 응답을 한 거라서 되게 빨리 응답하고 이걸 끝내고 싶어서 막 빠르게 하다가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멍 때리다가 반응하고 이런 류의 이제 주의의 변동성을 시사하는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클수록 주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수행력과 간섭 선택 검사에서의 이 정반응 시간 표준 편차를 보시면 이 친구의 주의 일관성이 어떻구나라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주의의 기능에는 선택적인 주의, 방해를 무시하고 집중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찰되는 거는 떠드는 옆자리에 누가 떠들거나 밖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지시를 놓치거나 수업에 집중 못하는 이런 모습들일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BCA에서는 이제 간섭 선택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인 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후반에 멍해진다거나 과제를 끝내지 못하는 모습들로 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건 연속 수행력 검사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능력이고요. 그 반응 속도, 빠르게 보고 반응하는 거고 시간 내에 풀이가 되게 느리다라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반응 시간 검사 그리고 선로 읽기 검사의 연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억제 통제 능력, 자동적인 성급한 반응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례를 못 기다린다거나 불쑥 이제 답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경보 오류라든지 다중반응 오류, 혹은 이제 간섭 억제 과제에서 억제 통제를 잘 못하고 선택적인 주의력과 좀 연관이 되긴 하지만 여튼 잘 선택적인 주의력도 부족하고 내가 필요한 자극에 자동적인 반응을 좀 억제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이런 양상들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전환 능력, 규칙이나 과제가 바뀔 때 얼마나 빠르고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활동 전환의 어려움이나 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인지적인 유연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로 읽기 B형 과제, 이제 규칙 전환이 될 때 이 친구가 얼만큼 빠르게 잘 적응해서 수행할 수 있냐, 오류는 없냐 이런 걸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의 일관성은 변동성 없이 일관되게 고른 주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혹은 한 과제 내에서도 뭐 앞부분은 잘 풀고 뒷부분은 못 풀고 아니면은 들쑥날쑥한 난이도랑 상관없는 이런 수행을 보이는 모습들이 주의의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측정치 중에서는 정반응 시간 표준 편차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치를 보시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이 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이어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좀 개입 방향을 전달을 드리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한테 이 검사 결과를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친구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능별로 피드백을 조금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택적인 주의력이 되게 부족하다. 현저하게 이 주의력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될 거 하나만 눈에 들어오게끔 가급적 환경적인 자극을 좀 없애주라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죠. 치료를 받다 보면 향상이 되겠지만 현재는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친구가 자기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지시만 좀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언급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은 친구이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을 분명하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좀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문제를 풀거나 학습을 하거나 무언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촉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자체가 느리니까 재촉하게 되면 불안해지기만 하고 오히려 더 수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미리 이걸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혹은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재촉하기보다는 내가 시범을 보여주고 너가 준비되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을 권장을 드리기는 하고요. 한 가지 또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처리 속도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인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는 걸 늘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자동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거면 한글 쓰는 거, 뭐 이제 사칙 연산 숫자 쓰는 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서 내가 머리에서 처리되는 게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세요. 잘하는 거, 어려운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 빠르게 빠르게 숙련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억제 통제 능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변, 바로 뭔가 응답, 바로 말하기 이런 것들의 어려움, 이런 걸 멈추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행동 전에 한번 머리에 뭔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큐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상적이긴 하죠. 멈추고 보고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하기 전에 3초만 멈춰봐. 아니면 뭐 2초만 멈춰봐. 이런 중간에 뭔가 하나씩만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항상 뭔가 하기 전에 잠깐 멈춰라는 이제 이런 루틴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전환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유연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갑자기 바꾸는 거에 적응하는 게 적응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응 능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아이한테 계속 안내 혹은 경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분 뒤에 정리하고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정리하고 이제 밥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계속 미리 좀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할 거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예고를 해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주의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시간에 굳이 아이를 앉혀가지고 뭔가를 시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그 컨디션에 맞춰서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과제를 배치해 주는 거 권장 드릴 때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좀 짧게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게 해줘야 너무 이제 큰 과제를 할 때는 이게 그 수행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맨날 못하는 애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변동성이 발휘가 될 정도의 긴 과제, 큰 과제, 거창한 과제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내가 일관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효능감도 같이 키워주는 게 이제 저희가 치료 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 기존에 이제 진행하던 주의력 검사에서 조금 더 임상적으로 활용을 해보기 위한 그런 추가 분석들을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보면 같이 수치 자체가 낮더라도 같은 낮음에 해당하는 거더라도 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보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 어떤 정보를 다루기 힘든지 그리고 언제 처리하기 힘든지 그리고 왜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면은 단순히 너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전체의 주의력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세분화시켜 본다는 거는 어디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청각 자극, 시각 자극 중에 어떤 정보를 더 다루기 힘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결정, 그러니까 내가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랑 실제 운동으로 내 동작으로 실행하는 시간에 그 구분을 둬서 속도가 언제 저하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주의해서 틀리는지 아니면은 성급해서 틀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충동적으로 막 누르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친구의 실수는 만약에 되게 충동적인 친구한테 주의를 잘 기울여 라는 식의 이제 너가 꼼꼼하게 해야 돼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면은 사실은 잘 먹히지가 않을 거고요. 충동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기 전에 조금만 참았다가 답변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라서 왜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그 친구가 뭔가 오류를 줄이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BCA 그래프를 보시면 뭐 과제별 총점 그리고 과제별 세부 지표 그 이후에 추가 분석 지표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 분석 지표가 저희가 이제 이런 행동 측정치, 저희가 지금 이 BCA 검사를 비롯해서 실제 수행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얻는 것들은 다 행동 측정치에 해당하는 거고, 행동 측정치를 본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걸 최소한 줄인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친구의 수행 패턴이라든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영역에 이제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인 건데, 이렇게 이제 행동적인 어떤 수행 패턴을 조금 더 반영한 게 추가 분석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측정하고자 하는 바에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의 패턴을 조금 더 쉬운 지표로 만들어 놨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로 읽기의 추가 분석 지표는 첫 번째로는 총 반응 시간이에요. 그래서 검사 수행의 속도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고 통합해서 신속히 해결하는지 보는 총 반응 시간을 보는 추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지표는 주의 안정성이라고 해서 오류 수를 보면서 낯선 규칙이 있어도 규칙이 바뀌어도 빠르게 익히고 빠르게 내 주의가 잘 전환해서 목표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이 오류가 적을수록 주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추가 지표가 있고요. 억제 주의력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가 자꾸 되는 환경, 내가 자동적인 반응대로 하고 싶은데 그 반응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얼마큼 잘 억제할 수 있는지 요걸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중성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고 이게 성인 주의력 검사, 청소년 주의력 검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같이 이제 측정되고 있는 추가 분석 지표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번에서 2, 2번에서 3, 3번에서 4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토큰 안에서 이 다음 동그라미 토큰으로 이게 손가락으로 옮겨가는 과제예요. 그래서 토큰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이 다음 숫자가 어디지? 라는 걸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토큰 밖에 머무르는 시간은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탐색을 하면서 다음 과제를 다음 이제 숫자를 찾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단서를 살피고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일단 행동을 먼저 개시를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찾는지 이런 신중성을 보기 위한 이제 지표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시간 과제에서 추가 분석 지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세부 지표에도 있고 추가 분석에도 있는 건데 시각, 청각 각각 결정 속도랑 동작 속도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을 결정하기까지 내가 내 눈에 이 자극이 들어왔다. 나 반응해야지. 까지 걸리는 시간. 내 귀에 이 자극이 들어왔다. 나 반응해야지. 까지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반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결정하는 시간, 인지적인 판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동작 속도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실제로 이게 행동이 완수됐을 때까지 이게 이 찌 버튼을 끝까지 내리는 게 행동의 완수인데 이게 내려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는 거라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총 반응 시간에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아니면 고민은 금방 끝났는데 행동을 하는데 정말 내가 손동작이 느린 건지, 이걸 구분해서 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선택적인 주의력과 간섭 적응력을 간섭 선택 과제에서 추가 분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선택적인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방해하는 자극을 무시하고, 불일치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는 빨간색인데 주변은 파란색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일치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가 빨간색이면 주변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의 내 목표한 거랑 반대되는 자극이 발생하는 그런 과제 시행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행이냐, 이 두 가지의 처리 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내가 간섭되는 자극, 나를 간섭하는 자극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하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함으로써 선택적인 주의력을, 가운데만 계속 보고 있으면 선택을 잘하고 선택적인 주의력을 잘 기울이고 있는 거니까 주변 자극에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 보라고 하는 것만 잘 보기 힘든 친구들은 주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주변에 내가 답변해야 되는 거랑 다른 답변이 있을 때 자꾸 거기에 시간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개념은 간섭 적응력인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어드밴스 된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간섭 자극이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간섭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의 시행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과제를 풀고 불일치하는 과제를 풀었을 때 그때 불일치 과제에서의 시간과 불일치하는 과제를 풀고 불일치하는 과제를 풀었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간섭에 적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방해되는 거를 한번 치웠으면 그 다음에도 그거를 금방 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라서 간섭에 적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수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속 수행력 과제의 추가 분석 지표인데요. 연속 수행력 과제에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점수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세부 지표 외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의 지속력.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목표한 자극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정반응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변별 주의력.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을 구분해내는 변별력을 보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베타, 의사결정 겨냥인데 이제 누락 오류 비율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빠뜨리는 자극들이 많은지를 보기 위한 이제 이런 수치가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실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 CQ랑 AQ가 나왔고, 친구들이 호소하는 거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 행동 조절의 어려움, 산만함을 주고서로 온 이제 아동들이에요. 근데 이 BCA 결과를 보시면 세부 그 지표들 간에 좀 이런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주의력의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조금씩 다르게 확인이 되거든요. 우선 검사 결과를 해석하실 때는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부터 먼저 보시는 거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친구가 CQ랑 AQ 점수가 어떤지, 주의력 전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 3페이지에 있는 통합적인 프로파일들, 그리고 어떤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종합 프로파일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건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네? 라는 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연속 수행력 과제를 못했다고 했는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정반응 시간도 괜찮고 누락 오류도 다 괜찮은데 오경보 오류가 되게 많았네? 그럼 이제 이 친구의 AQ나 CQ에 문제를 주는 거는 충동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자체만 보고 개념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6가지 주의력 중에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겠다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사례는 일단 만 6세 남아였고요. 58분이나 수행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수행을 한 친구예요. 어, 근데 이제 58분이나 수행을 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사실은 되게 정반응 시간이 느리고 수행 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한번 그만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있기는 했었는데 여튼 이 소요 시간을 보는 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요 시간이 되게 길었네? 얘가 정말 그럼 정반응 시간이 느렸던 걸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정반응 시간이라든지 반응 시간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친구이고 실제로 이럴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느렸는지 확인해 봤을 때 과제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다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느려진 친구였는데 일단 검사 결과를 좀 볼게요. 종합지수 결과를 보면은 저희 CQ랑 AQ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CQ는 전반적인 전두엽 관리 기능을 보는 거고 AQ는 조금 더 주의력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수치들만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어, 둘 다 낮기는 해요. 왜냐면은 AQ도 4단계에 해당하고 있어서 AQ도 높지는 않은데 사실 CQ가 더 낮게 나타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주의력 한 개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요 전두엽 관련 기능에 약간의 어려움이 더 시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친구이고, 그다음에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거는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그리고 선로 읽기 검사에서의 낮은 수행, 그리고 간섭 선택 주의력 검사에서의 낮은 수행이 주된 어려움이 되었고, 연속 수행력 검사도 사실은 이제 3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는 해서, 청각적인 반응 속도 외에는, 모든 기능이 평균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가장 부족한 거는 시각적인 반응 속도, 그리고 인지적인 유연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순차적인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과제에서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를 이제 이렇게 세부 결과 측정치들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는데, 일단 이 친구가 B형보다 A형 연결 시간의 평균 속도가 더 느렸다라는 거는 그냥 새로운 과제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과제에서 조금 더 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친구였다라는 거를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응 시간 검사는 직관적인 검사죠.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응 속도가 느리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결정 시간, 동작 시간 둘 다 느린 걸로 나타났어요. 그 적극적인 반응 시간이 이 친구의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가 있어요.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반응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약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청각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처리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강점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간섭 선택 주의력, 연속 수행력 검사들 다 보시면은 사실 반응 속도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맞추는 게 거의 없었고 빠뜨리는 게 많았고 특히 이제 좀 지속적인 주의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오경보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주의함, 충동성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 그리고 억제 통제 능력에도 더 어려움이 있는 친구이다. 그래서 6가지 주의 집중력의 하위 요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지적인 전환 능력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거 그리고 청각적인 반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또 양호한 거 이런 정도가 이 친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례 이제 만 8세 남아였고요. 이 친구는 CQ랑 AQ가 다 낮은데 AQ가 더 낮게 측정이 된 걸 보면은 주의력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구나.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주의력에 특화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이제 시각적인 반응 시간, 그리고 간섭 선택, 연속 수행력 검사
다 이제 낮은 수행을 보였고요. 선로읽기 검사는 다 양호한 상황이라서 인지적인 전환 능력이라든지 규칙 전환에 적응하는 능력은 양호한 친구였고, 이제 반응 시간 검사 시각을 보시면 이 친구가 결정 시간, 동작 시간 비교해 봤을 때 동작 시간은 그래도 저희가 45점이 3단계 기준이니까 평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느린 친구는 아니고 시각적인 과제를 계속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서 인지적인 판단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된 게 이 친구는 반응 시간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눈으로 뭔가 책을 읽는 게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과제 수행하는 게 오래 걸린다거나 뭐 등등 이런 이제 문제를 보인다면은 손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뭔가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머릿속에 입력되고 처리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게 부주의함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섭선택 주의력 검사에서는 일단 정반응 수가 낮은 걸 보아하니 선택적인 주의력의 발휘에 어려움이 있고 누락 오류, 오견보 오류 다 많은 상태여서 이 친구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양상이 시사가 되는 친구가 맞고요. 반응 시간도 조금 느린 편이었고 정반응 시간 표준 편차도 조금 느린 게 표준 편차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의에 일관된 주의 집중력의 발휘에도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친구고요. 연속 수행력 검사 결과 봤을 때도 제일 어려움을 보였던 거는 이제 부주의한 실수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 자체, 정반응이 낮다는 거는 주의 집중력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부주의한데 이렇게 시간이 느렸다라고 하는 거는 멍 때렸다라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멍 때리다가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다라고 예상하게 되는 이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청각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청각적인 반응 시간 자체는 양호한 친구인 건데 청각 자극에 대해서는 충동성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고 비일관성, 그러니까 주의의 변동성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라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물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청각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이 놓치거나 혹은 조금 더 성급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혹은 일관된 주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친구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는 상대적으로 시각 자극을 제공을 해주는 게 학습이라든지 뭔가 지시, 훈련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 보시면 이 친구는 또 CQ, AQ 다 느린 상태였고요. 선로읽기 검사만 양호하고 나머지 과제들이 상당히 저조한 친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 괜찮은 거는 반응을 하기까지 결정은 금방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작 시간이 느린 친구여서 실제로 반응 속도 자체가 느린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동 처리 속도가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소근육 발달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심이라든지 혹은 좀 약간 염려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간섭 선택 주의력 검사에서도 충동적인 반응은 잘 없었고 반응 시간도 괜찮았는데 편차가 굉장히 크고 맞춘 문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부주의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놓치는 문제들,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예상이 되는 거는 과제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거에 막 답변하진 않았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수행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연속 수행력 검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청각적인 연속 수행력 검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랬을 때 주의력의 문제도 염려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 자체의 발휘 혹은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발달 수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염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케이스 모두 CQ가 1단계로 동일한 수준이긴 하지만 개입 자체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첫 번째 사례는 시각 반응 속도.
선택적 주의력, 지속적인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고, 다만 단순하게 청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거는 괜찮아서 이 친구가 청각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시각적인 자극을 탐색하고 순서화하고 변별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인 거고, 어, 말로 들은 간단한 지시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너가 책을 읽고 뭔가를 해봐. 뭐 아니면 이거 과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가 문제를 풀어봐. 이런 과제에서는 수행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친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로 이 제안을 해줄 법한 내용은, 어, 뭔가를 많이 읽고 풀게 하는 것보다는 청각적인 단서를 활용해서 뭐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거, 혹은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강의 같은 걸 듣게 해주는 거, 뭐 차라리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과제를 짧은 단위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례 B 같은 경우에는 순서화 과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숫자 처리라든지 인지적인 전환 능력은 양호한 친구였는데 시각에 대한 반응 속도, 지속적인 주의력 어려움이 있었고 선택적인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규칙이 명확한 순차적인 과제는 잘하지만 방해 자극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주의 유지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친구가 그 시각 반응 속도에서 결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작 시간은 짧은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과제를 눈으로 인식하고 머리에 인식하는, 넣는 것까지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친구였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가 있고, 규칙을 알고 있으면 잘 따라가지만 과제가 좀 길어지거나 이 친구 이제 방해 자극이 많으면 실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친구여서 방해 자극을 최소화하고 좀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션을 좀 갖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시 사례가 전반적인 영역이 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순차 처리는 비교적 양호한 친구였는데, 자극을 빠르게 포착하고 빠르게 실제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시를 이해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해야 되는 거를 다 놓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속도를 너무 푸시하지 않고 반복적인 지시가 필요한 친구가 될 수 있겠고,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도 한 번은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진단명이라든지 이런 선택적인 주의력, 뭐 억제 통제 능력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상 장면에 적용해서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개입하면 좋은지를 언급을 해드리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개만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뭐 다 저하가 있고 경계가 있고 뭐 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 친구가 잘 발휘하고 있는 기능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강점을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듣고 처리하는 거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게 아이가 어려우니까, 아마 어머님이 말로 짧게 지시하는 건 아이가 되게 잘 따를 수 있는데 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책 여기 끝까지 읽고 와 하는 거는 좀 힘들어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거 되게 이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찾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과제에서 속도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각자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공부 방안 이제 같이 언급을 드리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주의력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어머님들이 되게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맨날 똑같은 지시를 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에 청각적인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님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땡땡이는 이제 귀로 정보가 듣고 그게 머리로까지 전달되기까지가 어려운 거고, 머리에 전달되어도 금방 휩
회복되고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반복되는 지시를 하는 게 어머님도 너무 힘드실 테니 그럴 때는 차라리 냉장고 전지 같은 걸 붙여서 그냥 이렇게 이런 보드를 만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려서 오고 가면서 아이가 보고, 너 저기 가서 저거 보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눈으로 뭔가를 보고 시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머님도 지치지 않고, 이제 아이도 엄마한테 덜 혼나면서 덜 위축되는 그런 방향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BCAC 아동 그 인지기능 검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검사인데 성인용, 청소년용, 아동용을 다 따로따로 살펴봤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주의력의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냥 검사 결과가 이 억제 통제 능력이 낮네요? 혹은 뭐, 오경보 오류가 많네요?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아이를 대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수치와 아이의 모습이 하거나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력 검사 결과를 최대한 내가 이 아이의 모습이랑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검사 결과지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많이 있어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도 한글로 다 풀어서 적어 놓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친구가 충동적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오경보 오류라든지 억제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네? 이렇게만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보실 수가 있으시다면 이제 결과지를 보고 이해하고 활용하시는데도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얻고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맨 처음 강좌였던 CTPI 아동용,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CTPI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CTPI 아동용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학교에서도 CTPI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접근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치료라든지 진료에서도 조금 더 풍부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달에 또 강의를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